하며 전자의 흐름을 화학적 변화와 연관시킵니다. 화학 환원 반응과 전기 화학적 환원 반응의 차이는 아래 페로세늄이 페로센으로 환원되는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화학적 환원은 위 그림의 A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페로세늄의 루모보다 코발토센의 호모가 크기 때문에 코발토센에서 페로세늄으로의 전자 전달이 연력학적으로 유리하며 이 에너지 수준의 차이가 반응의 원동력이 됩니다. 전기 화학적 환원은 위 그림의 B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포텐시오스탯, 즉 정전위기 같은 외부 전하의 사용을 통해 전극에 전압을 가하여 전극 내 전자의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이때 전극의 전자가 페르세늄의 루모보다 높은 에너지일 때 전극의 전자가 페르세늄으로 전달됩니다. 다음은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이하 순환 전압 전류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순환 전압 전류법은 분자종의 산화 환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중적인 전기화학 기술입니다. 이는 또한 촉매작용을 포함한 전자전달을 반응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림은 순환전압전류법을 사용하는 논문들에서 흔히 관찰되는 그래프들이며 이에 관한 설명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왼쪽 그림의 저 그래프들은 볼타모그램, 이하 전압 전류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X축은 개에 가해지는 포텐셜, 이하 전위이고 Y축은 통과 전류의 응답값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매개변수 중 하나를 그림 아래에 설명해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주사 속도 V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V는 100mV/s라는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 실험 중에 전위가 초당 100mV의 속도로 선형적 변화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축의 내용은 같지만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설명 가능한데 US식과 IUPAC식처럼 둘의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위를 주사하는 방향을 반대로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그림에서처럼 화살표로 표시해 줍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실 부분은 아래쪽 부분인 H와 I입니다. 그림 I는 Y축을 시간으로 바꾼 경우로 전위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예시에서 먼저 점 A에서 점 D로 주사될 때 전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를 캐소딕 트레이스, 음극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인 경우 점 D에서 점 G로의 주사는 전위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므로 에노딕 트레이스, 양극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네른스트식에 관한 소개입니다. 네른스트식은 깁스의 자유에너지식을 이용하여 전극 전위를 기술하는 식으로 평형 상태에서 한 종의 표준 전위와 산화 환원된 분석 물질의 상대 활성도에 전위를 연관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용액 내 종들의 농도 변화나 전극 전위 변화에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래는 페르세늄 용액에서의 단일 전자 환원을 적용시킨 식입니다. 이 식에 따라 실험 중 전이가 주사되면 전극 근처의 용액에 있는 종의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른스트식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또한 전극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페르세늄 대 페로센의 농도는 적용되는 전이와 전극 표면과 용액 사이에서 화학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오리 모양의 전압 전류 곡선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다음은 스캔 레이트, 즉 주사 속도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사 속도는 적용된 전이가 주사된 속도를 제어합니다. 더 빠른 주사 속도는 확산층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더 높은 전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확산되는 산화환원종을 포함한 전기 화학적으로 가역적인 전자전달 과정의 경우에 랜델스 세부칙 방정식은 최대 전류가 주사 속도의 제곱근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이 방정식은 분석 물질이 용액에서 자유롭게 확산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데 분석 물질이 전극 표면에 흡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응성을 분석하기 전에 용액에서 균질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실험에서 사용된 전기화학살 장치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아래의 네모박스 부분입니다. 전기화학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전해질 용액이 필요합니다. 좋은 용매는 실험 온도에서 액체이고 분석 물질과 고농도의 전해질을 완전히 용해시키며 실험의 잠재적 범위의 산화 환원에 대해 안정적인 데다가 분석 물질 또는 전해질과의 반응을 하지 않고 정화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또 좋은 전해질은 선택된 용매의 용해성이 매우 높고 실험 조건에서 화학적으로나 전기적으로 불활성이며 정화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새 전극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워킹 일렉트로드, 이하 작용 전극은 주요한 전기화학적 반응을 수행하는 전극으로 전극 표면에서 반응이 발생하므로
표면의 세척 등의 시술이 필요합니다. 주로 산화 방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이하 기준 전극은 유일하고 안정적인 평형 전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전극의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일렉트로드, 이하 상대 전극은 전기 회로를 완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전류는 전자가 작용 전극과 상대 전극 사이를 흐르면서 기록됩니다. 이때 상대 전극에서의 반응이 작용 전극에서 발생하는 반응 속도를 억제하지 않도록 상대 전극의 표면적이 작용 전극의 표면적보다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작용 전극에서 환원이 일어날 때 상대 전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전극은 최대한 불활성인 것을 사용합니다. 이제 셀을 조립하고 나면 전류 전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에 전기종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압 전류 곡선은 오른쪽 그림의 파란색 트레이스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전극 사이에는 소량의 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뚜렷한 다른 특징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배경 전류는 아까 용량성 그 전류. 전 슬라이드에서 그 뭐 네. 포지싱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그림이 있던데 이거 왜 설명 안 하고 뭐가니? 이거 대본 만들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작용 전극을 폴싱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인데 일반적인 원을 그리며 세- 연마를 하는 것보다 팔자를 그리며 연마를 하는 것이 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무식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을 조립하고 나면 전류 전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에 전기종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전압 전류 곡선은 파란색 트레이스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어, 이 전류의 세기는 사용된 주사 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합니다. 배경 주사는 용량성 전류를 정량화할 뿐만 아니라 분석 물질을 주사하기 전에 셀의 모든 구성 요소가 양호한지 테스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분석 물질이 첨가되면 전극에 전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페루세늄이 셀에 첨가되면 전극의 전이는 용액과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 측정되는 게 오픈 서킷 포텐셜 이하 개방 회로 전위입니다. 이 개방 회로 전위는 용액이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용액 안에 있는 종의 산화 환원 상태 및 다른 종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이 실험에서 또 중요한 것이 불활성 환경입니다. 다음과 같은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은 포텐셜 윈도우가 넓어서 이 윈도우 내에서 전위를 주사하는 경우 산화 환원 현상이 파란색 트레이스처럼 관찰되지 않아야 하지만 빨간색 트레이스처럼 피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텐셜 윈도우란 전극을 이용한 반응에서 오차를 발생시키는 주변 요소를 제외시키는 전극 범위를 말합니다. 이는 열린 환경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크가 발생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질소는 전기화학적으로 불활성입니다. 하지만 산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는 산소 라디컬 음이온을 형성하기 위해 과역적인 단일 전자 환원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빨간색 트레이스의 피크는 산소의 감소와 그에 따른 재산화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믹 드랍, 즉 옴 강하의 최소화입니다. 실제 전해액은 전기화학셀에 내재된 저항 R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정전위기가 이러한 용액 저항 RC를 벌충할 수 있지만 작용 전극과 기준 전극 사이에는 벌충되지 않은 일부 저항 RU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화학적 측정 중에 기기가 기록하는 전위는 RU로 인해 용액의 분석 물질이 받는 실제 전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옴 강하라고 합니다. 이 옴 강하의 확실한 징후는 전기화학적으로 가역적인 산화 환원에 대해 전압 전류 곡선의 피크 투 피크 분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옴의 법칙에 따라 옴 강화로 인한 전위는 통과 전류의 저항 RU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러한 옴 강화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용 전구의 크기를 줄이거나 실험을 느리게 하여 R소를 감소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전해질 농도가 높은 농액의 전도성을 증가시킴으로써 RU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세 번째는 기준 전극과 작용 전극의 거리임을 직접적으로 줄임으로써 RU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선 이 과정들이 완료되면 기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방법들은 단순하고 이상적인 환경에서의 전압전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전압전류 곡선을 복잡하게 만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가역성, 그리고 공역 반응, 그리고 다전자 과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화학적으로 비가역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전극 표면에서 물질 운송보다 전자 전달이 느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느린 전극에서 상당한 전류가 흐르려면 훨씬 더 많은 음전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크 투 피크 분리는 전기화학적으로 가역적인 단일전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예상되는 57mV보다 크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중순차적 전다전달 가역 과정입니다. 많은 복합체들이 복수의 가역적 산화환원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화를 위해 두 가지 전기화학적 단계만을 고려한다면 전압전류 곡선의 모양은 두 전기화학적 단계의 공식 전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두 번째 전기화학적 단계가 첫 번째 단계보다 연력학적으로 우세하면 전압전류 곡선은 네른스티안 2 전다전달 과정과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첫 번째 전다전달이 우세하게 되면 피크 투 피크 분리가 140mV를 넘는 최대값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파동은 각각 피크 투 피크 분리가 57mV인 두 개의 파동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다음은 비가역적 균질 화학 반응 이후의 가역 전다전달 과정, 이하 EC 공역 반응과 가역 전자전달 과정 이후의 가역 화학 반응, 이하 CE 공역 반응입니다. 먼저 EC 공역 반응은 빨간색 박스의 식들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전다전달에 비해 느린 균질 화학 반응은 전압 전류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Z를 형성하는 적색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균질 반응의 속도 상수 K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 반응에서 소비되는 적색의 양이 증가하여 평형으로부터 계를 이동시키고 넌 네르스티안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환원종인 적색이 후속 화학 반응에 의해 소비되어 양극 주사에 산화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크 전류에 대한 양극의 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빠른 주사 속도의 경우 화학 반응을 앞지르기 때문에 전기화학적 특성이 가역성을 회복합니다. 다음은 CE 공역 반응입니다. 이는 파란색 박스의 식들로 도식할 수 있는데 환원에 사용할 수 있는 억스의 양은 첫 번째 단계 평형 상수에 의해 결정되며 평형 상수가 클수록 전압 전류 곡선이 더 가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양적 전기화학 분석은 재생에너지 기술과 기초적 무기화학을 뒷받침하는 전자전달 반응을 탐구하는 강력한 도구의 역할을 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기화학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연구 및 교육 노력의 순환 전압 전류법을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전기화학 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실제 실험 사부 사항과 통합하고 입문 훈련 모듈을 제공함으로써 순환 전압 전류법의 학습 및 사용의 모범 사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근데 같은 네, 조인데 저희, 그냥 같이 하는 아, 식으로 해야 다 따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네. 아, 파트를 나눠서 하긴 했는데, 같은 PPT를 각자 화면에서 발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나눠서 했습니다. 네, 발표하고 질문은 아예 마지막에 한 번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논문은 EDH 전극과 디바이스에 대한 나이키 슬롯의 물리적 해석을 다룬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저와 그리고 신승현 학우님이 발표해 주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어 소개와 논문의 서론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나머지 논문의 연구와 실험 결과 내용은 신승현 학생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용어 설명을 몇 가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EDH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DH는 커패시터의 한 종류인데요. 커패시터는 전자제품에서
잘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지금 들리시나요, 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시터의 한 종류인데요. 커피시터는 전자제품에서 전하를 저장하고 전기를 모으거나 방출을 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부품입니다. 내부에 작은 전기장을 만들어서 전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나 심장 제세동기, 배터리 등에 사용이 되고요. 이제 EDLC란 내부에 전기 이중층을 갖는 커피시터인데 공급된 전해질 용매 분자 전하층과 전해질 이온 전하층을 가지는 장치입니다. 이제 두 개의 집단체 전극활 물질,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EDLC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더블, 즉 동일한 구조가 두 개 겹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EDLC는 전자공학, 자동차, 배터리, 연료 정제에 널리 쓰이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논문에서 사용되는 전극은 이제 활성탄소 전극인데 까맣게 생긴 가공성의 활성탄소를 전극으로 가지는 그런 EDLC 부품을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IS에 대한 소개입니다. EIS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이라는 화학 분석 기법입니다. 위에 보이는 이제 이 파란색 기기장치 그림이 EIS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고요. 아래 보이는 사진이 실제로 분석물을 어떤 식으로 쇠를 담아서 이 분광법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전류를 아시겠지만 직류와 교류 이렇게 두 종류의 전류 흐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임피던스는 교류에 대한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교류 신호를 특정 셀에 가한 뒤에 방해되는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은 반대로 직류에 대한 전기 흐름에 방해되는 정도를 측정한 값입니다. 임피던스는 전류와 양단 전압의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EIS 데이터는 나이퀴스트 플롯이라고 불리는 복소 평면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복소 평면에 그려지는 이유는 임피던스 값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퀴스트 플롯은 셀에 걸어진 주파수 값에 대한 실수, 허수부에 대한 선도가 됩니다. 수행하는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 진폭값 이상이 변하는 특성을 이용해 미지시료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이퀴스트 플롯은 한 주파수에 대하여 독소수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신호철이나 제어공학에서 쓰이는 주파수에 대한 응답 선도입니다. 이 응답 선도는 전송 신호와 응답 신호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실수부, y축은 마이너스 허수북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주파수의 변화는 그래프 오른쪽 상단 부분에서 원점으로 가는 방향으로 점차 높아지게 되고 이 부분이 저주파, 원점에 가까운 부분이 고주파 범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논문의 주제와 목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EDLC 전극과 디바이스의 임피던스를 EIS를 이용하여 명확히 해석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EDLC 전극은 주로 이퀴벌런트 RC 서킷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였는데요. 이 방법이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광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회로, 저항이 들어있는 회로를 변형시켜가면서 그 셀의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목표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 두 가지 다른 환경의 셀에 대한 EIS 특정을 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전극 셋업을 기초로 한 EDS 전극이고요. 두
두 번째 조건은 두 개 전극의 EDLC 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환경에 EIS 측정이 이제 수치적으로 다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전극마다 특성, 전극의 전기동도나 두께, 전해질의 도메인 두께나 전해질 이온 직경과 농도, 그리고 전해질 확산 계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따로따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논문에서는 나이키스트 플러스로부터 전극 저항, 전해질 저항, 평형, 차동 용량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부 저항은 EDLC와 전극 내부에서 발생하는 저항입니다. 이 값은 갈바노스태틱 사이클링의 IR 드롭을 통해서 구해지는 값과 그리고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통해서 유도되는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성 혹은 비수성 전해질의 두 개의 동일한 활성탄소 전극을 갖는 EDLC 전극을 예시로 들어서 EIS 시뮬레이션을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피던스의 값을 계산을 하는 공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파이는 시간 조화 진동 전위로서 시간의 독립적인 교류 전위에서 발생을 하는 작은 진동의 규모를 나타내게 되고요. J는 이제 전류 밀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대체로서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은 보시다시피 여기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 EDLC에 대한 정보입니다. 두 개의 다공성, 활성탄 전극을 양쪽에 가지게 되고요. 전극의 내부 그 다공성이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들의 크기는 2나노미터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극은 액체 전해질에 의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전해질이 수성 혹은 유기성 목매에 녹아 있는 염 전해질입니다. 나이키스트 플러스의 개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프는 거의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점 A, B 사이에는 반원 형태의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고주파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BC를 이어가는 수직보다는 조금 가파르지 않은 그런 직선 BC가 있고요. 여기가 중간 정도의 주파수를 갖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 C 넘어서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주파 영역의 수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점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즉 RA 값은 벌크 전해질 저항과 내부 저항에 의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부 저항은 벌크 전해질 저항, 그리고 전극 저항, 전극과 수성체 사이 접촉 저항으로서 그 EDLC 안에서 나오는 저항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원의 너비, RAB의 직경을 보시면 이 부분은 전극 구멍, 그 다공성 전극 각각의 구멍에 대한 저항, 그리고 전극과 집전체 사이의 접촉 저항, 혹은 전극 저항과 접촉 저항의 합, 혹은 또 충전 전송 저항에 의해 기여됩니다. 여기 나오는 충전 전송 저항은 원자가 원자 혹은 화합물에서 다른 원자 혹은 화합물로 이동할 때 발생되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B는 이제 RA 더하기 RAB 값을 하면 나오는 값인데요. 이 부분 역시 내부 저항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수직이 아닌 선 BC, 그러니까 가파르지 않은 이 직선은 전극 다공질 구조 내에서 전해질의 이온 교환 한계, 그리고 벌크 전해질의 이온 교환 한계 혹은 예상치 못한 방향, 역방향의 이온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RBC 부분을 Equivalent Distribution Resistance라고 이 논문에서는 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씨 너머의 X축, 이 실수 부분에 대한 수직선은 전극과 전해질 표면 사이 전기 이중 등의 우세 용량 현상에 의해 기여됩니다. 그 다음 수직선과 이 교점, X축의 교점인 부분을 RC라고 찍어서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은 내부 저항 혹은 ESR 혹은 전극 혹은 기기의 전체 저항을 뜻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 발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신승환 선생님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61907이 신승현입니다. 나이키스트 플롯을 이용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될 전해질은 대칭적, 즉 같은 크기의 이온가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이온은 같은 지름 A와 확산계수 D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고정층은 자유전하를 가지지 않고 고정층 두께 H는 이온의 반지름과 근사한 값을 가집니다. 또 대부분의 불필요한 현상들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산에 필요한 여러 파라미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에 쓰이는 파라미터들은 총 12가지로 다음 표에 각각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중 회색 영역의 값들은 실험에서 고정된 값을 가지고, 노란색 영역의 파라미터들은 각각 다양한 레지스턴스와 카패시턴스 값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Electrical Resistance는 전극, 확산층, 벌크 전해질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고, 두 개의 전극을 갖는 EDLC 장치에서는 맨 아래의 값처럼 두 부분의 저항을 더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갈바노스태틱 사이클링에서는 내부 저항이 EJGC분의 델타 프사이로 나타나는데, 델타 프사이는 일정한 전류 밀도 JGC 하에서 방전이 시작될 때 관측되는 전위 강화입니다. 평형 차동 용량 EDC는 다음 식으로 정의됩니다. QS는 표면 전하 밀도, 프사이 S는 표면의 준위입니다. 평형 조건의 단일 EDLC 전극에서 커패시턴스는 아래 식과 같이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전극을 가지는 EDLC 셀은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커패시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EDLC 셀의 평형 용량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이 표는 단일 EDLC 전극에서 전극과 전해질의 레지스턴스와 전극의 커패시턴스가 나이키스트 플롯에서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케이스별로 모아놓은 표입니다. 먼저 케이스 1부터 3까지의 나이키스트 플롯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동일하고 3개의 시그마 값에 따라 전극 저항인 R2만 달라집니다. 세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모양은 다 비슷하지만 R2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축을 ZRE에서 전극 저항을 뺀 값으로 바꿔보면 세 그래프가 거의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저주파 영역에서 전극의 전기 전도도인 시그마는 나이키스트 플롯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크 전해질과 확산층의 저항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케이스 4부터 6까지를 비교해보면 전해질의 이온 농도가 달라질 때 확산층과 벌크에서의 저항값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세 그래프를 비교하기 위해 각 축을 벌크 저항으로 나눠준 무차원 나이키스트 플롯을 보면 벌크의 이온 농도가 세치된 영역의 기울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실 왼쪽의 그래프는 무작위로 추출된 케이스들에서 중간 주파수 영역의 값들을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선형으로 근사한 그래프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모든 케이스의 기울기를 타우 RC분의 타우 D에 대해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타우 D는 전해질 내의 이온 확산의 타임 스케일이고, 타우 RC는 전해질 영역의 RC 시간 상수입니다. 그래프를 너무 보시면 잘 걸려? 의성처럼 돼, 이렇게? 감자? 우와, 몰라, 이거. 감자 2개 간 거야? 반으로 가려고. 클래스 101, 여보세요? 예, 제가 마이크 껐어요. 네. 계속하세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타우 RC분의 타우 D 값이 커질수록 슬로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차징 프로세스가 슬로프의 크기에 따라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데, 슬로프의 크기가 클수록 EDL 포메이션에 따라 조절되고 크기가 작을수록 전해질의 이온 확산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이키스트 플롯의 수직선 부분은 커플시터와 레지스터가 직렬로 연결된 단순화된 RC 회로로 전극을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Z의 허수부인 ZIM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ZIM을 F분의 1의 함수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들을 통해 마이너스 ZIM이 2파이 C분의 1의 비례계수로 F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24개의 케이스들에서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고 오차율은 5% 미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EIS를 통해 계산한 값과 갈바노스태틱 사이클링을 통해 구한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케이스 1, 2, 5, 8의 나이키스트 플롯이고 B는 같은 케이스들을 0.02mA/cm 제곱의 전류 밀도 아래 갈바노스태틱 사이클링으로 시간에 따른 전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각 케이스별로 나이키스트 플롯과 갈바노스태틱 사이클링으로 구한 저항값들을 한 그래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들이 나타납니다. 주목할 점은 갈바노스태틱 사이클링을 통해 구한 저항값인 RGC가 나이키스트 플롯에서 계산한 내부 저항과 굉장히 근사한 값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모든 24개의 케이스들에서 같은 양상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 실험적으로 구한 내부 저항값과 나이키스트 플롯으로 계산한 내부 저항값이 잘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부 저항 RGC가 전류 밀도 JSC에 대해 독립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단일 전극인 케이스 24와 두 개의 전극을 가진 EDLC 장치 케이스 25의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극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 비슷한 형태의 나이키스트 플롯이 나타나고 위를 보시면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저항값이 2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전극을 가진 EDLC에서도 단일 전극 때와 마찬가지로 EIS로 계산한 내부 저항과 갈바노 스태틱 사이클링을 통해 구한 저항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단일 전극 나이키스트 플롯의 모든 해석이 EDLC 장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실험인데요. 표는 동일한 전극과 각각 다른 종류의 전해질을 갖는 세 가지 EDLC 장치에 사용된 재료나 저항, 커패시턴스 값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극 저항이 전해질 저항 값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내부 저항을 결정할 때 전해질 저항의 크기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2번 장치의 저항값이 다른 두 장치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트르산이 약한 전해질이기 때문에 약한 이온 전도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EIS 방식으로 계산한 EDLC 전극과 장치에 대한 나이키스트 플롯의 물리적 해석을 다뤘고 나이키스트 플롯이 실험 측정값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전극, 벌크 전해질, 확산층의 저항값과 전극의 평형 커패시턴스를 나이키스트 플롯을 통해 바로 계산할 수 있었고 나이키스트 플롯을 통해 계산한 내부 저항값이 갈바노스태틱 사이클링을 통해 구해진 내부 저항값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이키스트 플롯의 물리적 해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학공학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질적인 내용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런 전기화학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전기화학 센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이라든지 검출 쪽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전기들이 다 교류 전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고 있고 접하고 있는 게 교류 전기인데 교류 전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 우리 과 학생들은. 그런 면에서도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그 볼트와 앰페어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질문할 것들은 많죠? 잘 모르는 것들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초적인 질문들도 좋아요. 질문들 해봅시다. 먼저 나이키스 플롯 먼저 질문해 주신 거 답변해드릴게요. 이게 정확히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논문에서 제가 나온 걸로 추측하기로는 이 전극 셀에서 전해질 양이 많은 쪽에서, 그러니까 벌크 전해질 부분에서 전극 내부에 있는 전해질보다 양이 훨씬 많아서 그쪽에 양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 우세 용량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역으로 흐른다든지 그런 현상을 취하는 것 같은데 논문 말고는 다른 데서는 정의된 게 잘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다루던 시스템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캐패시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슈퍼 캐패시터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이제 연구 분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터리의 시대라서 전기차에 쓰는 그런 배터리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그 전에 배터리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 뭐 이럴 때 나왔던 게 슈퍼 캐패시터들이에요. 그래서 그 캐패시터 용량을 왕창 크게 하면은 거기다가 전기를 확 순식간에 충전했다가 또 확 방전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배터리처럼 쓰는 뭐 그런 게 슈퍼 캐패시터고 어쨌든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게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그 용량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캐패시터의 용량이 그러니까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죠. 그래서 그 용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용량이 저장이 되려면은 캐패시터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1학년 때 물리 시간에 배우고 그 뒤로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전기가 흐르면은 그만큼 전하가 캐패시터에 저장이 되면서 전기가 흐르다가 이제 완충이 되면은 더 이상 전기가 안 흐르죠. 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 이제 그거는 직류일 때 이야기고 이제 여기가 교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교류 흘려주게 되면은 이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향이 자꾸 바뀌니까 방향이 자꾸 바뀌면서 충전됐다 방전됐다 하면서 전기가 계속 흘러요. 그런 효과를 해석하는 거를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주파수가 낮게 되면은 이게 교류가 아닌 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반쯤 직류처럼 행동을 하면서 캐패시터 용량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 음, 그 용량을 넘는 현상, 그거를 아마 우세 용량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씨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주파일 때, 음, 그 주파수가 낮아가지고 직류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서 용량을 초과하는 현상,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캐패시터 배울 때 이해를 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음, 어쨌든 이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네. 그 다음 이제 넌 네르스티안? 나도 모르겠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른스트는 이제 깁스 자유의 지식을 이용해 전극전이랑 종의 농도 그리고 활성도를 연관시킨 식인데 이제 네른스티안이 이제 이 네른스트 식을 따르는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넌 네른스티안은 이 깁스의 자유에너지 식을 따르지 않는 종들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른스트식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깁스 프리 에너지를 따르는 거고, 우리 화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따르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잖아. 근데 여기서 넌 네른스티안은 왜 안 따르는 놈들이지? 그것까지 아직 안 찾아본 거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네. 그래. 뭐 하여튼 세상에는 항상 네. 그 이론을 따르지 아는 거 있어? 제 생각에는 네르스트 식에서 나와 있는 키체 상수가 아니고 패러데이 상수 뭐 이런 식으로 이상 조건을 나타낸 게 네르스트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아닌 들이 아마 논 네른스티안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음, 이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보죠. 물질 전달 할 때나 이럴 때나 유체의 역학을 할 때나 그런 애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로 안 따르는 네른스트식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역학 법칙을 안 따를 수는 없고 세상 뭐 물질이 그걸 안 따를 수는 없는데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안 따르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거 아닐까? 다음 시술은 무슨 시술을 하는 거야? 점이라도 빼나? 이제 시술이 이제 전극 표면을 연마하는 방식을 이제 시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전극의 유형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리탄소나 백금 전극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그러니까 기계적 광택, 즉 연마를 직접 하게 되는데 아까 그림에서처럼 아까 팔자 그림 보셨다시피 원형으로 그리면 그 비균일하게 닦일 수 있는데 이제 팔자로 하면 힘이 다양한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제 균일하게 연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불순물 입자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초순수로 초음파 처리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주사 속도가 빨라질수록 확산층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이제 확산층이라는 게 물질이 확산이 이동하고 있을 때 농도 기울기가 생기는 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사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반응이 빨라서 확산층이 생길 이제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반응을 시켜서 확산층에 생길 여유를 주지 않고 해서 확산층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계산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임피던스는 조금 복잡해서 교류에 대한 저항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인 시간 조화 등동 단위와 전류 밀도를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류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전압과 전류 V는 IR이라는 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DLC의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EDLC에 두 개의 전극판 사이에 전해질이 채워져 있는데
양 극판에 전압을 걸면 그 판이 음이온으로 대전되어서 하나의 층을 만들고 전해질 속의 이온들도 이제 분리되고 배열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덕후를 최소한 쓰면 일단 이게 전기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라서 이제 이 전기 화학에 의해 생성된 생산물이 다른 화합물로나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 반응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기타 반응을 억제하는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그리고 그 주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이제 다른 반응의 반속도를 낮추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뭔가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어, 더 질문 없나? 할 사람 다 했나? 다 안 한 것 같은데. 자, 네, 어쨌든 좀 생소한 내용들이라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옛날에 물리 시간에 그 교류 같은 걸 배웠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 걸 많이 잊어먹어가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좀 몇 번 보다 보면은 좀그 옛날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제 다음 주에 그 본원조사조가 흡입형 백신에 대해서 재밌는 걸 할 것 같았는데, 예, 갑자기 다리 다친 친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서로 여작들을 하고서, 조원들끼리 여작들을 하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발표를 못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 친구 빼고서 하고, 다음에 그 친구가 좀 더 많이 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상에서도 투혼을 발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음 주를 계획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14일이죠. 14일 12시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점심시간 12시인데 그때 여기가 오후 10시예요. 그래서 그보다 빠를 때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딱 이때가 방해받지 않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12시에 또 보도록 하겠어요.
참, 그리고 저기, 카톡으로 다 얘기했지만은, 창설 사군반에다가 신청해야 된다, 수강 신청해야 된다는 거, 다들 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